네, 여야가 설 밥상 민심에 대해서 엇갈린 평가를 내놓은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오후에 부산에서 총선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여당은 오늘부터 공천 면접을, 야당은 이르면 오늘부터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을 개별 통보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정호김 전 의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뭐 두 분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설 밥상 민심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여당에서는 야당의 입법 독주에 엄중히 경고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야당에서는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을 좀 내놨는데 두 분께서는 이번 설 민심을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이 총선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제가 볼 때 경제, 특히 장바구니 경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날 가족들이 모이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그 사람들이 여당 지지자냐 아니면 야당 지지자냐에 따라서 조금 의견은 다르겠지만 정치의 어떤 향배에 대한 그런 혐오 내지는 불만 또는 비판적인 그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느끼셨어요? 뭐 설 밥상에 아무래도 이제 과일이 최대의 화두였어요. 과일값이 너무 비쌌습니다. 네. 사과, 배, 제사상에 올라가는 것들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물가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올해 뭐 소비가 위축된다든지 장사가 안 된다든지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잘 버티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민생의 어려움들이 많이 나왔는데 근데 가족들 간의 정치 이야기는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점점 줄어들다가 예. 최근에는 뭐 정치 얘기 거의 안 하는 분위기인데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정치권에 대한 기대감이 날이 갈수록 이제 낮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뭔가 기대감이 있어야 욕을 할 텐데 이제는 욕하기도 지친다. 뭐 이런 뉘앙스가 그 안에 좀 들어있다고 봅니다. 또 설 연휴를 앞두고 윤 대통령의 신년 대담도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좀 해석들도 있고요, 평가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고 계세요? 여당 쪽에서는 몰카 공작 내지는 함정 공작이기 때문에 야당에 대해서 실망하는 여론이 높았다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요. 또 야당 쪽에서는 사과는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 맹비난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 여당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 자체가 대통령의 일탈은 아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일탈인데 지금 보수 집권 여당이 해야 할 다양한 국정 사업과 국정 운행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야당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그 명품 백을 부인이 수수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했으나 사과가 없었다라는 것에 대한 비판 그리고 실망 같은 것이 아직까지 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명품백이라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쉽고 복잡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 소위 신년 대담을 통해서 시원하게 털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예. 예. 어떻게 좀 보셨어요? 뭐 대담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야의 어떤 득실이 있을까 보면은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었죠. 네.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민생 대책들을 그동안 한 달 가까이 쏟아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또 여당의 지지율도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5일부터 8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7일 날 저녁에 대담이 있었잖아요. 근데 8일 날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쭉 상승하다가 8일 날은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가 의미하는 바는 국민 대다수가 여론조사의 내용은 이런 그 KBS 대담에 대해서 실망감이 굉장히 높다. 이게 그 여론조사에는 일부 반영이 됐고, 저는 오늘부터 나올 여론조사를 보시면 그동안 여권이 정말로 내놓을 수 있는 모든 민생 카드 내놨어요. 뭐 의대 정원도 2,000명 증원하겠다, 딱 시원하게 질렀고 또 각종 세금 뭐
또 깎아주겠다, 뭐 그다음에 현금성 지원해주겠다, 많은 발표를 내놨는데 그렇게 쌓아놓은 지지율이 KBS 대담으로 많이 깎였다. 아마도 그것이 이번 발표될 여론조사에 저는 반영될 거라고 보는데 특히나 수도권, 그러니까 영남권에서는 여권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몰카 공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높을 거다. 좀 그런 점에서 그동안 쌓아둔 그 마일리지 닦아먹는 대담 아니었냐 이렇게 뭐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지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좀 더 구체적인 수치로 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40.9%, 민주당 지지율이 41.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그래프로 보시는 것처럼 여당 지지율은 직전 주에 비해서 좀 상승을 하고 야당 지지율은 좀 하락한 결과로 보시는 것처럼 좀 초접전 양상 상태로 접어든 건데 배경을 좀 어디에서 찾아봐야 될까요? 이렇게 당 지지율이 초접전으로 나오는 데는 국민의힘은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젊은 카드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유권자들로부터 좀 관심을 환기하는데 순기능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기존의 어떤 그 다선 의원에 대한 그런 어떤 재배치라든지 뭔가 이렇게 개혁을 향해서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자체가 나름대로 약간의 그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상당히 오랫동안 민생 토론을 하면서 서민들의 애환을 직접 경청하고 또 해법을 제시하고 이제 이런 일련의 그 과정이 순기능을 했습니다. 물론 막판에 신년 대담에서 그 명품백 문제가 발목을 잡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이긴 했지만 야당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이재명 단독 체제라는 것이 마치 또 고인물처럼 보이는 데다가 요번에 공천 과정에서 소위 비명 내지는 친문을 점차적으로 배제한다라는 모습이 좀 더 가시화되는 일련의 양상 속에서 그 야당의 지지율을 조금씩 잠식하는 그러한 그 효과를 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에 이재명 대표가 전혀 개혁 없이 가만히 있으면은 마치 또 감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이 잠식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공천 과정이 심화되면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은 일주일 전보다 3.4%가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일주일 전보다 1.1%가 상승했지만 요거 자체가 굉장히 팽팽한 그런 접전 구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총선의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고요. 총선에서 중요한 거는 여당의 경우는 사실은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게 그동안의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학습처럼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제 계속 올라가다가 잠깐 이렇게 털썩 주저앉았다라고 이미 박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시 올릴 수 있는, 견인할 수 있는 그래서 40%는 돼야 그래도 국민의힘이 그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 지지율을 보면요. 설 연휴 직전에 실시한 여론조사거든요. 설 연휴를 기점으로 좀 바뀌었을 수도 있고 뭐 앞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뭐 여러 변수들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뭐 설 연휴 시작하기 직전에 소위 그 제3지대 빅텐트 이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예. 깜짝 발표였는데 저는 이게 어느 정도 매기 효과를 낼 거라고 봐요. 특히나 민주당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안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밤늦게 SNS에다가 글을 많이 올렸어요. 예. 주된 내용은 친명, 비명 나누는 것은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민주당 지지율 지금 최근에 하락한 배경은 소위 그 윤석열 정부 출범의 원인 제공을 하신 분들 좀 물러나라.
이렇게 공관위원장이 얘기하면서 다시 불이 붙었거든요. 계파 갈등이. 이게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야, 민주당이 선거 유리하니까 밥그릇 싸움하는구나. 이렇게 비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정적인 여론에 반영이 됐고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지금 이제 긴급 진화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이제 민주당 내에 이제 뭐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은 이런 공천 갈등, 소위 말해서 친문 인사 공천 갈등 또는 86세대 공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여론의 지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여론이 저는 그 최근에 이 뭐라 그럴까요? 갑자기 민생 얘기하다가 이념 전쟁으로 또 확 흐르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이제 명절 연휴 사이에 지금 나온 건데 그동안에는 한 달 가까이 쏟을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다 쏟아냈습니다. 뭐 금투세 없애준다, 깎아준다, 또 의대 정원 2,000명 늘리겠다, 그리고 소상공인들 현금성 지원해주겠다, 내놓을 수 있는 모든 민생 카드를 다 내놨는데 갑자기 뭐 이승만, 건국 뭐 이런 얘기를 꺼낸단 말이에요. 아, 영화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과연 이런 그 소위 이념 전쟁, 또 다른 이념 전쟁을 통해서 지지율이 지금 계속 그 확장, 소위 중도 확장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점들이 설 연휴에 미묘한 변화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소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거고 이렇게 여야가 소위 말해서 매기가 등장했는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결국은 제3지대의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의 파이가 얼마만큼 커질지도 굉장히 큰 관심사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각 당의 상황을 좀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먼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제 오늘부터 후보 면접을 시작을 합니다. 이기는 공천의 모습을 좀 어떻게 보여줄지가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 포인트인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영남 중진들을 이제 재배치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수도권까지 얼마 가겠느냐? 이제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좀 모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예측하세요? 요게 좀 묘한 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 흐름을 탈 것 같다가 예. 최근에 뭐 영남 중진과 관련해가지고 예컨대 이제 김기현 전 대표 같은 예. 경우에 그대로 본인의 그 지역구에 네. 공천을 시킬 것 같은 또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그 제3지대가 매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일정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칫 그 소위 물갈이를 했다가 네.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또는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제3지대로 나갈 가능성을 사전에 좀 차단할 필요성에 대해서 느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소위 이제 그 특검과 관련해서 거부권은 행사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재의결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의결 상황에서 현직으로는 국회의원이지만 예를 들어서 공천을 못 받았다든지 내지는 불출마를 독려받았다든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출마가 불투명한 사람들이 국회의장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대해서는 사실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한 매우 복잡한 그런 전략적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중진, 특히 경남지사를 했던 인물 그리고 부산시장을 했던 인물을 상대적으로 험지에다가 지금 재배치를 한 것까지는 맞았는데 그 다음에 탄력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쉽게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아주 어려운 지역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든 공천 받으면 당선될 수 있는 영남 그리고 서울의 강남 3구 이 지역에다가 누구를 투입시킬 것인가에 따라서 용산에서 힘을 쓴다 아니면 한심이 작동한다 이거는 소위 그 일반 상식으로 볼 때 가장 우려했던 공천이다 이러한 이미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소위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 간의 전략적 균형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전 대표는
울산 남구입니까? 예, 그대로 남구 1위입니다. 지금 뭐 공천을 받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 상식으로 볼 때 예.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위원장으로 바뀌었을 때 저는 제 생각으로는 제일 먼저 물갈이 대상일 거라고 혼자 생각을 했는데 네. 오히려 탄탄하게 기반을 잡는 것에 대한 정치적 복선은 분명히 있으리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지역구가 남구 을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험지로 갈 것이다. 이런 이제 관측들이 있었는데 일단 이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좀 가닥이 잡힌 분위기거든요. 네. 요것과 지금 이 여러 가지 뭐 제3지대 등장이라던가요. 이런 것들 좀 맞물려서 좀 보셨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뭐 저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훌륭한 전력 자산이기 때문에 탈출할 수 없다. 네. 이게 지금 공간이 좀 사무총장 얘기였어요. 예. 그런데 김기현 전 대표가 언제부터 국민의힘의 훌륭한 자산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 못한다고 쫓겨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이제 김기현 전 대표를 만약에 건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서병수, 김태호 이 두 분은 뭐 여론이라든지 내부의 그런 그 요구에 어쨌든 호응을 하셨는데 김기현 전 대표는 이미 당대표에서 쫓겨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미 상처 입은 사람인데 자기 밥그릇마저 이제 뺏어가려고 그런다?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반발이 나올 거고 이 반발은 김기현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영남권 소위 3선 이상의 중진들이 김기현마저 재배치되면은 자기들이 공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게 돼요. 그러면 공개적인 이제 반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이거는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리더십, 지도부 리더십에 위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김기현 전 대표를 안 건드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건 왜냐하면 중진들이 집단적인 반발을 하게 되면 고스란히 그것이 제3신당으로 소위 말하면 이삭죽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의 어떤 흐름, 뭐 수도권까지 여기 좀 재배치 움직임이 좀 갈 것이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근데 이제 보시고요. 핵심은 사실은 이제 TK하고 영남권 중진 물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남권에서의 물갈이나 돌려막기는 네. 이제 뭐 한두 군데 빼놓고는 거의 돼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수도권에서는 일부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그나마 한강벨트에서는 네. 뭐 비벼볼만 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그 험지 중에 양지 그 한강벨트에 여러분들이 가셨는데 네. 여기는 이제 중복된 후보들이 꽤 있어요. 국민의힘 쪽에 뭐 예를 들어 내각 출신이라든지 또 삼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지역 재배치는 좀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거취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당 공관위가 인 전 혁신위원장을 상대로 서대문 갑 출마를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서 인 전 혁신위원장 뭐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뭐 마음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뭐 가능성은 늘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대문이라든지 이러한 그 서울의 그런 지역들이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렇게 텃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이 만약에 그걸 수락한다면은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되겠죠. 물론 본인은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러지만 우리나라 그 사자성어 중에 중국의 삼고 초려의 한국 버전이 십고 초려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아마 그렇게 희생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본인이 원하는 거는 사실은 대한적십자사 총재 같은 그런 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집안이 북한의 예. 소위 그 폐결핵 환자들을 위한 약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희망이 있다고 어느 방송에선가 본인이 이야기했던 걸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마음을 바꿀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조심스럽지만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저희 보도에도 나왔는데 뭐 국민의힘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총선 차출을 고려하고 있는데 당사자는 일단 지역구 출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뭐 여당으로서는 서울에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인물, 특히나 이제 인요한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적인 지지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깜짝 카드로서 그 공천에 공을 들일 거예요. 그런데 인요한 전 위원장이 과연 이걸 받아들일까?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뭐 본인이 이제 그 굉장히 진정성 있게 사실은 혁신위를 끌고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성공했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혁신위에서 얘기했던 뭐 희생, 뭐 양보 이것이 결국은 좌절돼서 물러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혁신위에 통한 진정성은 보여줬지만 성공하지 못한 채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 불출마를 국민들 앞에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출마한다? 인유한 위원장의 성정으로 보면 그러기는 어려울 거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유한 전 위원장이 집안이 우리나라에 119를 처음 도입한 집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봉사, 의료봉사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아마도 그런 것과 관련된 직책이라면 본인이 뭔가 좀 직책을 받아들일 여지는 있지만 이게 출마로 이어진다? 그러기는 쉽지를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이번에는 강남을 지역도 좀 살펴볼게요. 여기가 이제 박진 전 장관이랑 이원모 전 비서관이 이제 나와서 뭐 여러 이야기들이 지난주부터 좀 있었는데 이원모 전 비서관을 경기도 지역으로 차출한다는 이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이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만큼 지금 이미 주모 비서관, 이모 비서관은 너무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회자됐기 때문에 그 예상되는 지역에 투입이 결정되는 순간 여러 가지 억측과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인물들이 제3지대로 빠져나갈 개연성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그 대통령의 지지도가 아직 40%를 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부담이 당의 총선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거는 너무나 명약관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뭐 경기도 차출설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에 출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은 당은 그것이 가져올 그런 여러 가지 역풍을 감수하겠다라는 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 자체가 소위 이제 많은 호사가들로부터 이번 선거에 있어서 여당의 공천을 누가 주도하느냐, 대통령실이냐 아니면은 한동훈 위원장이냐, 그런 걸로 굉장히 그 흥미거리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이원모 비서관이 다른 지역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알아본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소문처럼 들려온 것은 있지만은 그걸 뭐 검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번엔 좀 야권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후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되는데 아마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이 어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서 호응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자, 오늘 오후에 신당 창당 선언을 하고 또 이어서 자신의 출마 여부도 좀 밝힐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그동안에는 많은 이제 본인도 의지를 밝혔고 또 많은 사람들이 비례정당, 신당 창당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플러스 부산에서 이제 오늘 네. 출마 선언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왜 굳이 부산일까? 본인이 상징적으로 부산의 지역구 출마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 부산에 무소속 출마를 한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부담이 훨씬 덜해집니다. 부산이라고 하는 어려운 지역에 조국 전 장관의 팬덤이 있기 때문에 뭐 인지도와 팬덤을 가진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안을 부담감은 확 낮아지는 거죠. 또 본인으로서도 소위 말해서 내가 사법개혁을 하려다가 이렇게 소위 말하면 사법 권력으로부터 많이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명예회복 차원도 될 수 있고요. 다만 지역구 출마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 비례신당만 만든다. 예. 자, 이러면은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어요. 당장 이거를 그 소위 통합 위성정당에다가 이 정당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당장 정의당이나 뭐 이런 데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기동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좀 하나의 소위 통수에 하나 또 갇힐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총선 구도에도 미묘한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 비례정당으로 나와서 통합 위성정당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도 또 민주당에서는 나쁜 건 아닙니다. 지난 총선 때 위성정당이 있었지만 열린민주당 제2의 위성정당이 의미 있는 의석수를 또 받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이재명은 지지하지 않지만 소위 조국을 지지하는
꽤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제2의 위성정당에 표를 던진다 그러면 또 의미 있는 의석수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아무튼 뭐 조국 전 장관의 입장 발표에 따라 총선 구도에 몇 석은 안 되겠지만 한두 석이겠지만 굉장히 큰 뭐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또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후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좀 살펴봐야겠는데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조국 신당의 창당 시점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어요. 법정 구속을 우려한 것이란 의구심을 드러냈는데 아마 구속 필요성과 관련해서 그 시기에 따라서 좀 재판부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소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신당을 창당하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방탄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지금 충분한 상황을 본인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국회의원직을 설사 당선된다 하더라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 본인의 그런 사법적 본인에 대한 심판을 비사법적 방법으로 명예회복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정치 일선에 나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무소속으로 부산 출마를 할까요? 그거는 완전히 민주당을 위한 자신의 희생이라는 건데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오히려 과거 열린민주당 버전의 그런 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로 일단 당선하고자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본인이 2심에서까지도 유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에 나서는 거는 누가 보아도 이거는 방탄의 의도가 있다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출마하기 또 쉽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보통 이제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 그럼 TK, PK, 강남 그러는데요. PK가 TK보다는 훨씬 어려운 지역이지만 소위 서울에 있는 강남에 비하면 PK는 또 훨씬 그 국민의힘이 지지를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인의 그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부산에서 선언을 하되 되도록이면 당선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게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 얘기도 했어요. 조국 전 장관 같은 이제 삶이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는 게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말한 이 현 선거제도 때문이다라고 이제 좀 강하게 좀 비판을 했거든요.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이제 오늘 어떤 내용들을 발표할지 좀 지켜볼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민주당이 뭐 부담을 덜 수도 있고요, 더 할 수도 있는데 뭐 어떤 뭐랄까요 결정이랄까요? 어떤 것들을 좀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저도 사실은 뭐 지역구 출마가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뭐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뭐 희생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뭐랄까요 비례신당 만들면은 안정적으로 사실은 배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지역구 출마를 하게 되면 모험을 걸어야 됩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오늘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앞으로 정치인 조국으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저는 그 갈림길이 될 거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출마 선언이 어떤 내용으로 가느냐, 지역구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조국 개인으로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으로서도 총선 구도에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그 기로해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뭐 굉장히 뭐 민주당이나 개인으로서는 의미 있는 날이 될 거다라고 보고 만약에 이제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출마를 하게 될 경우 그럼 민주당 내에서 이제 논란이 생길 거예요. 다 안고 가는데 왜 조국만 빼냐 이런 목소리가 일부에서 나올 겁니다. 이걸 안게 되는 순간 또다시 여권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을 겁니다. 조국의 강 아직도 못 건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받기 굉장히 어려운 카드예요. 여론을 중도 확장성을 고려한다면 받기 어려운 카드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열린민주당, 제2위성정당 이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떤 결론 내릴지 이 역시도 좀 지켜봐야겠고요. 오늘부터 이제 또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보를 민주당이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누가 포함될지 뭐 개별 통보이긴 합니다만은 뭐 친문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또 비명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 부분도 좀 관심이긴 한데요. 일단 핵심은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일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처리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 특히 공관위원장이 이제 이 부분을 언급했기 때문에 논란이 재점화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윤석열 정부 출범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은 좀 물러나셔라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당시에 인사와 관련됐던 특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이게 민주당 지지율에 도움이 됐냐? 안 됐거든요. 앞서 우리가 여론조사 지지율 봤지만 지지율이 오히려 빠졌습니다. 아, 민주당이 이제 밥그릇 싸움 하는구나. 이렇게 비쳤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논란, 만약에 공천이 배제되거나 또는 다른 지역으로 특히 험지로 강제 조정된다면 민주당 지지율에 저는 결정타를 맞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임의적으로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추석 연휴 시작할 때 SNS에다가 친명, 비명은 시대의 사명에 대해서 역행하는 거고 정말로 이거는 죄악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결국은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이 뭐 경선으로 그냥 그 지역에서 치러지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만약에 이 내부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험지로 조정된다면 이제 그러면은 과연 윤석열 정부 출범의 원인이 누구냐? 결국은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까지 여기에 이제 논란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총선도 치르기 전에 내분의 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은 그냥 이렇게 소위 통합 공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역 경선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어떻게 예측하세요? 저도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는 게 일각에서는 그럼 차라리 험지로 보내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의 주장은 뭐냐면은 그렇지 않아도 나 험지라도 가겠다라고 얘기하려고 이재명 대표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았다 뭐 이런 주장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다시 험지로 보낸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그렇게 무난하게 이 사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친명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총선이 끝난 이후에 민주당의 권력 구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있었고 그렇게 되면은 소위 과거 친문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력한 견제 세력이 나오는 것에 대한 경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도했다가 지금 오히려 잘 안 되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SNS에 글 하나를 올림으로써 살짝 자기는 지금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결정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별다른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세우고 있는 86 운동권 청산론을 친일파에 빗대 정면 비판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도 지지 않고 맞받았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검찰도 일제 네, 고등검사 그렇죠. 다 했고요. 경찰 마찬가지죠. 친일파들이 득세하는 그 이유로 했던 게 바로 전문 관료,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이라고 해서 한 것과 동일한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지금 현재 검사 출신의 대다수가 지금 진출하려고 하는데 자기들 그 흐름을 전문가 대 뭐 민주화 운동 세력,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기 위한 걸로 보는데 이게 꼭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했던 친일파들의 논리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분이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서 뭐 친일파 같다, 독립운동가다, 자기들을 독립운동가처럼 얘기했던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독립운동가가 돈 봉투를 돌리고 어느 독립운동가가 룸사롱에서 쌍욕을 합니까? 저는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운동권 특권 세력은 독립운동가들과 비교될 수가 없는 대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친일파와 독립운동가까지 단어가 나왔습니다. 양측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번 총선이 뭐 국민의힘에서는 운동권 심판론, 또 민주당에서는 검사 독재론, 검찰 독재론 뭐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여론은 저는 뭐 크게 변동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난 연휴 기간에 YTN
엠퍼블릭 여기서 이제 이 나온 부분은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좀 생략을 하고 말씀을 네.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제 소위 선거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예. 이 프레임을 갖다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전익 가경이다. 이제는 좀 뭐 구체적인 얘기, 쉽게 얘기하면 검사들 그동안의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권력의 단맛을 충분히 누리다가 이제 와서 그 당시에 독재에 맞섰던 운동권들을 폄하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요지인 거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우리가 언제 운동권 전체를 폄하했냐, 운동권이라는 출신 딱지 달고 20, 30년 동안 소위 배지 오랫동안 달면서 권력을 향유하면서 지금까지 한 게 뭐 있냐, 이걸 비판한 거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 이준석 전 대표도 그런 기자회견을 했던데, 아니 도대체 검찰이나 또는 그 운동권이라고 하는 게 지금 20, 30대 청년들에게 운동권 구경도 못 했거든요. 20, 30대는. 그리고 그 일반 국민들이 뭐 언제 검찰 불려갈 일이 있었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민생과 떨어진 이런 정쟁을 과연 매일 치고박는 게 국민들 눈에 호감도로 이어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들만의 어떤 프레임 전쟁인 거고, 그 프레임의 완결성이나 뭐 파괴력 이런 걸 위해서 갖다 붙이는 건데, 어쨌든 이 프레임이 국민들에게 과연 선거에 큰 영향을 줄까? 저는 뭐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다. 오히려 민생 이런 어려움, 민생고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국민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은 그들만의 프레임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아까 박 교수님께서 그 얘기도 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의 다큐죠, 건국전쟁에 대한 어떤 관람을 인증한다거나 요거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이념과 관련된 것을 다시 들고 나오는 게 국민의힘에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중도나 무당층을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 의식이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 지도자들 중에 이승만 전 대통령에서부터 현직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예. 공과 과가 있으면 그걸 객관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비판받아야 될 건 하면 되는데, 지금 진영으로 갈려가지고 자기네들의 유리한 쪽을 미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사를 다시 이렇게 환기시킬 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단 홍익표 원내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설정과 관련해서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일방적 KO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갑자기 역사를 먼저 상기시킴으로써 결국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우리가 운동권 전체를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돈봉투 돌리는 부패 운동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게 아니냐, 독립운동가가 언제 돈봉투 돌렸냐, 이 한마디로 완전히 이거는 정리가 됐습니다. 물론 이거 자체가 선거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 것인가의 문제는 변론이고요. 네. 요 자체 설전으로 보면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지금 패배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3지대 이야기도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지대가 어쨌든 깜짝 빅텐트를 발표한 데 이어서 당 지도부 구성에도 나서고 있는데, 앞서 저희가 현장 연결을 통해 보여드린 것처럼 첫 지도부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의 발언이 있었는데, 두 대표 모두 언급한 내용이 양당이 좀 독점 구조를 깨겠다,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내용 자체는 저는 뭐 괜찮다고 보고요. 제3신당 빅텐트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 거대 양당 정치의 폐해 때문에 제3지대의 필요성이 제기가 된 거고, 국민들이 이 양당 정치의 피로감을 호소를 해왔던 거니까 저는 뭐 매기효과,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제3정당의 매기효과로서 저는 의미가 있다. 다만 이게 이제 이번 총선에서 표로 얼마만큼 이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넘어야 될 산이 많다는 거죠. 일단 개혁신당의 구성이 시너지가 나기에는 참 이 소위 플러스 마이너스가 너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너지가 오히려 마이너스 시너지로 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개혁신당 내에 소위 그 국민의힘 계열 쪽의 당원들이 이탈하는 움직임도 그런 거고요. 또 이제 문제는 비례정 득표뿐만이 아니라 지역구에서도 사실은 이제 출마가 돼야 되는데, 네. 과연 지역구에서 얼마만큼 선전할 수 있겠느냐. 양축인 이낙연, 이준석 이 두 대표가 지역구에 출마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과연 호남과 대구에서 이분들이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특히나 오늘 그
사무총장에 김철근 전 이준석 당대표 비서실장이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통합 과정을 보면 이낙연 전 대표의 완패입니다. 주도권 싸움이 확연하게 이준석 전 대표로 넘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굴욕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양보 아닌 양보를 지금 한 상황인데, 자, 이렇게 양보 아닌 양보 다 해놓고 실권까지 다 내주고 광주에 출마하면 호남 민심이 이낙연 잘했다 그러고 뽑아줄까요? 좀 그런 점에서 지역구 출마에 득표를 하기 위한 지금의 어떤 전략 또 당의 구성 이런 면에서 지금 아직도 해결해야 될 게 너무나 많다. 물론 양 당이 정말로 그 지금까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왔던 것들을 변하지 않고 계속한다 그러면 저는 뭐 제3신당이 돌풍을 일으킬 수 있겠지만 사실 총선 앞두고 그러기는 쉽지 않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제3신당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번에 위성정당은 또 만들지 않겠다라고 또 했거든요. 이번 총선에서의 어떤 역할 같은 거 좀 어느 정도 기대하고 계세요? 글쎄 지금 처음 해보는 일이라 네. 참 그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에서 말씀하셨지만 또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도 지금 그 사실 그 굉장히 공고하다고 여겨졌던 지지자들이 전부 지금 탈퇴하는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합당을 한 이후에 공약과 정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중들에게 특히 그 여당과 야당에 대해서 강력한 거부감을 가지는 유권자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공약과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제3정당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준석, 이낙연 대표의 경우는 공동대표로서 자기 희생을 하면서 지금 이 구도를 철폐하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필연적인 논리를 설파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뭐 어떤 움직임들 보일지 이 역시도 저희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저희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김 전 의원, 박창한 장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